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재벌개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탄핵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면서 정치권도 재벌개혁을 비롯한 사회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개혁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 행위 근절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이 1, 2월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여당이 과연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각 당이 빠르게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깊이 있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재벌개혁 법안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번 주 이슈 토크에서 집중 토론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재벌개혁 이슈가 임시국회 현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들도 재벌개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재벌개혁 입법 과제들을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야 두 의원을 모셨는데요.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두 분은 우리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이렇게 꼽히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오랫동안 학계에 몸담으셨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셨는데요. 어떠십니까? 이렇게 학계에 쭉 계시다가 이게 정치권에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최 의원님? 바깥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끝났는데 국회에 오니까 우리가 학위에 따라서 그런 거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 활동을 하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생각만큼 열심히 잘 안 된다는 데서 조금은 불만스럽기도 합니다. 아, 예. 김정석 의원님은 어떠신지? 네, 지난 6월 임기 시작 후에 국회하고 정치권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제 소위 정책 전문가로 원내에 들어왔는데 정책 문제보다는 정치 이슈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좀 아쉬움은 느끼지만 그래도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현실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 예. 최운열 의원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김정석 의원님은 홍익대학교에서 재직하시고 두 분은 학교에서는 최운열 의원님이 선배신가요? 아주 훌륭한 선배시고요. 예, 네. 평소에 제가 늘 학교에서부터 존경하고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어른이십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은 이 당이 다르고 또 당론이 약간 다른 이런 이슈를 갖고 이제 두 분이 토론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경제 전문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재벌개혁 이슈, 입법 이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이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사실은 전망이 불투명한 데 따른 이런 심리적 위축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점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그 말씀부터 좀 듣겠습니다. 김정수. 네.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나 정치적 혼란은 경제엔 아주 악재죠. 그렇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뭐 늦어도 3, 4개월 내에 이제 대한민국 다시 리셋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네.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지금 경기 침체는 경기 순환의 과정이 아니고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 그 잠재 성장률 하강 추세로 이제 올 것이 온 거예요. 1% 미만의 사실상 제로 성장의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가 될 뿐이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작년에 지진에다 홍수에다가 뭐 저 조리독감 같은 천연재해에다가
또 김영란법이나 무슨 정치 혼란, 외교안보 불안, 또 소위 인위적 재앙까지 겹쳐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일본식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 어떻게 네, 전체적으로 동감이고요. 지난 5년 동안 보면 2014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2%대의 성장을 했더라고요. 예. 금년도 지금 뭐 잘해야 2%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완전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쪽에 모든 게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가계는 가계 부채가 거의 1,300조에 육박하고 있고 또 통계를 보니까 가처분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40% 이상인 한개 가구가 거의 130만 가구 이상이 되고요. 네. 또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가구가 거의 110만 가구 이릅니다. 가계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고 기업 부분도 지금 조선해운 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 외부감사 해당되는 법인이 한 2만 9천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거의 한 4천 개 정도의 기업이 한계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기업이 지금 한 4천 개 정도가 돼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구조정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부분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정부 부분도 지금 상당히 공공부채가 거의 1,000조 육박해서 GDP 대비 한 60% 이상 비율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지만 증가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경제 3주체가 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러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심리거든요. 이러한 심리에 우리가 억눌려 버리면 더 나빠질 텐데 이제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와 있다고 여러 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정신만 다시 살린다면 다시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최윤일 의원님 경제 3주체 정부, 기업, 가계 모두가 다 뭐 한계 상황에 몰려 있거나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추세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까 그 김정숙 의원님 이게 경기 순환의 사이클이라면은 뭐 바닥을 쳤다는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뭐 구조적인 장기 불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보태자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단기 부양책으로 안 돼요. 경제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재벌 개혁 얘기도 나오는 거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쌓인 어떤 노폐물, 적폐물, 마모가 심한 부분을 소위 리셋, 리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환기적인 위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적인 해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취했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지금 문제점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다 이게 그 경기 순환적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단기적인 이른바 경기 부양책으로는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선거가 다가와서 이게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어떻게든 이게 단기적인 이 경기 부양책을 가지고 표를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좀 있고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수차례 대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MB 정부 때 747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구호에 그렇게 휘둘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그것이 비일공짜 공약이었구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이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바꿔서 한국 사회를 리셋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런 걸 보고 아마 투표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어떤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스캔들 때문에 이제 파퓰리즘이랄까요, 어떤 선동 정치가 이제 먹힐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뭐 저나 최 의원님이나 지금 정치권에 있지만 사실은 선거를 앞두고 이 파퓰리즘, 특히 악성 파퓰리즘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생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부터 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이거를 무슨 뭐 어느
영웅적인 후보가 나와서 1년 사이 해결해 준다고 얘기하면 10중 8구 그건 거짓말이거나 속임수일 겁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우리 경제 좀 구조적이고 근본적으로 리셋을 해야 된다. 이거 몇 달 후에 출범할 것으로 이제 되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이 이런 우리 경제를 리셋하는 출발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두 분 다 지금 공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리셋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경제의 리셋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다, 또는 어쨌든 필수적인 것이다. 근데 이런 시각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는 두 분은 어떤 생각이시죠?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특이한 형태가 재벌이잖아요. 재벌이라는 단어가 이제 세계 아마 백과사전에도 재벌이라고 나옵니다. 네. 그럼 재벌 형태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있었어요. 단기간에 고도 성장을 하는 데는 기여를 했는데 네. 이제는 그거 한계가 와 있지 않나. 그리고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난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 이제 정경유착의 뿌리가 있는 거고 네. 그 정경유착이 왜 끊어지지 않을까. 그걸 보면은 우리 재벌 기업들의 경영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지배구조 불투명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치권이라든지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그 약점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수단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더 이상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되겠다, 정치권에. 그런 차원에서 획기적인 재벌 그런 개혁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재벌을 위해서도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대로 가면 또 다음 정부에서 또 휘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주 공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재벌 개혁이냐를 이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경유착이라고들 이제 생각하는데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정경유착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유착이냐? 제가 볼 땐 정경갑을의 속성이 더 많다. 뇌물이라는 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뭘 좀 해결해달라고 갑한테 금품 들고 가서 바치면서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번 사태는 그게 아니잖아요. 갑이 을을 불러다가 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유착이 아니고요. 뇌물을 뭐 그의 법적 판단의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경갑을 관계고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정치인 실력자가 불러가지고 기업한테 이런저런 요구할 때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경유착의 문제의 해결은 정경 분리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이나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개입하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점점 더 로비가 심해지고 부패의 유혹이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재벌 개혁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재벌 개혁의 방향이 정경 분리를 통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인허가로부터 자유롭고 국내외에서 마음껏 투자하고 돈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올바른 재벌 개혁의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한번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좀 토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려면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기업 자체가. 그럼 이번에 이제 되게 그 관련된 기업들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정 회사의 경우에 진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지분을 가지고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지분을 최소화하면서 기업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점이 잡히거든요.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이런 이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권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뭐 우리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정경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완전히 되려면 기업이 떳떳해야 된다. 더 이상 이게 약점을 주지를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정경유착 또는 이제 정경갑을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5.16 쿠데타 한 직후에 그 군부 실세들이 뭐 기업인들 불러가지고 감옥에 갈래 아니면 경제개발에 협조할래 뭐 이거는 뭐 기업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잘못 걸리면은 그룹이 해체되기도 하고 뭐죠.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87년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민주화 과정을 지금 30년 가까이 밟아오고 있으면서 이번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아니 그런데도 여전히 무슨 저 최순실, 정유라 같은 이런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뭐 기업이 다들 막 수십억씩 재단 출연도 하고 뭐 이랬다면
조금 전에 최 의원님 기업이 책을 잡히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책을 잡혔길래 그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질질 끌려다녔나. 우리 재벌이 세계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 정도로 이게 그 허술하고 이게 수준이 낮은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면요. 예. 어느 기업의 경우에 그 회장이 네. 기업도를 갖다가 이상한 그 무당 같은 사람 예언자한테 그 말을 믿고 선물 투자해가지고 7천억, 8천억을 손해 보지 않아요. 예. 그건 정상적인 기업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 있으니까 네. 또 뭐 사회 여론은 회장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하고 난리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내줘야 될 명분을 찾는데 그거 약점 자체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다 보면 그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회장이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갑을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하고 생각이 약간 다른 것. 그럼 정치권이 갑이고 기업이 을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권이야 대통령 5년 임기지만 우리 기업 재벌의 그룹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이 힘이 굉장히 이제 커져가지고 정치권도 잘못하면 좌지우지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대목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좋은 표현인데요. 지금 책을 잡힌 기업들이 있죠. 그 이런저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이런 잘못이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죠. 지금 현 정부, 지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도 11명의 재벌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6명이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있는 제도를 촘촘하게 예를 들면 사유편취라든가 몰아주기라든가 또는 무슨 그 비자금 마련한다든가 아니 적발해서 처벌해야죠. 지금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지배구조 변경은 사실은 그 문제하고 직접 저는 관련이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은 10여 개 남짓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가 40여 개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법인이, 기업이 300만 개예요. 5인 이상만 해도 30만 개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 지배구조 개정안은 이 30만 개 기업 전체에 대한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적은 정당하나 좀 수단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토론을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최은열 의원께서 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우리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제 크게 뭐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한다든지 집중투표제, 또 전자투표제 도입 문제, 또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사회이사 선임할 때 여러 가지 제한 두는 것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2012년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경제 민주화를 추진했더라면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도 이 어려운 국면에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2013년 8월인가 대기업 회장들과 청와대에서 미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모든 법들을 유보시켜버립니다. 상법은 정부 입법이고 다음에 얘기할 우리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의원 입법 형태로 다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생각이 나서 뭐 했는데 물론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세계 각 나라가 도입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이 재벌한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 모든 50만 개, 뭐 몇백만 개 기업에 다 적용되는 문제를 하셨지만은 다른 기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재벌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여러 가지 형태대로 제대로 지분 투자도 없이 소규모의 자금만 투자하고 거대 기업을 거느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실 이런 법을 만들어도요. 우리나라 해당되는 기업이 한 4대 재벌, 5대 재벌에 국한되지 않을까 싶은데 더 뭐 이 다중대표 소송제 내용도 좀 설명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모기업의 1% 이상의 투자한 주주가 있을 경우에 그 회사의 자회사의 임직원들이 불법 행위를 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소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네. 집중 투표제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사를 뽑을 때 한 사람당 투표를 하나하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세 주를 가지고 있어서 주주를 이 이사를 3명을 뽑는다. 그럼 내가 원하는 이사를 하나 뽑을 때 네. 9표를 몰아서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는 제도고 전자투표 경우에는 지금 이제 주주들이 주총에 참여하는 걸 좀 보다 쉽게 해주자는 그런 제도지 않겠어요? 네. 뭐 과거에는 반드시 주총장에 가야 하는데 1차적으로 이제 서면 투표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서면 투표제를 통해서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주주가 내가 투자한 회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건 보고 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존의 법에 상근 감사를 뽑을 때는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상근 감사 제도에서 감사위원회 제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그런 이제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라는 경우는 보다 이 경영자라든지 회장하고 독립적인 입지에서 좀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자 이제 그런 제도고 뭐 사회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우리나라 이 기업의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거든요. 그때 사회이사도 처음 도입했는데 처음에 도입할 때하고 많이 변질이 됐어요. 지금도 뭐 거의 대주주나 경영자의 영향력 하에서 사회이사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이사를 선출할 때 보다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도 그러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참여하는데 제한을 둔다든지 또 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그런 사람을 사회이사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특정한 대주주가 기업 경영을 전행하는데 약간 좀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냐 그런 뜻으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그리고 사회이사 이 5가지 내용을 설명하시고 이게 뭐 40대 또는 10대 그 재벌들에게 주로 적용이 되지 우리 기업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적용은 되는데 큰 영향은 없다. 그렇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입법의 목적이 재벌들의 그 경영 투명성, 그다음에 이 뭐 소유 경영의 그 분리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반론하시죠? 반론이라기보다는 지금 그 상법 개정안의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제 또 그 자세한 내용이 또 받아들일 수 있고 절충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복잡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최 의원님이 원래 재무관리에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를 평생 또 하신 분이라 그 최 의원님의 말씀을 이제 가벼이 여길 수는 없지만 저는 또 경제학자로서 산업경제와 규제경제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규제로 볼 때는 이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 그 새누리당 주최로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는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또 다중대표 소송제 같으면은 자회사가 100%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그거는 일본도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논의의 여지가 있고요. 아까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걸 공약으로 냈는데 왜 철회했느냐. 뭐 돌이켜보면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파퓰리즘이 있었어요. 반기업 정서에 의존한 그런 것도 있고 집권하고 보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이건 우선순위가 아니다. 기업들의 우선 사기를 올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였고 사실은 뭐 임기가 후반이 돼서 사실상 철회한 꼴이 됐지만 저는 사실은
그 야당이 집권이 하더라도 결국 운전석에 앉아서 나라 경제 전체를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보다는 민생과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가 더 단기적으로 급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은 구조 개편의 문제고 장기적인 문제고 행태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직접 일자리 창출이나 경쟁력 강화나 민생 안정과는 사실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기업 집단의 이사회의 이제 구조를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견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야당에서 제안한 이 상법 개정안은 명분상은 소액주주 권한 강화하고 보호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 개편에 의해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한 개미 투자자가 아니고요. 100억, 1,000억씩 투자한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이고 해외 투기 자본들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이사회에 감사위원회 진출해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을 견제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것으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얼마나 일자리가 생기고 얼마나 경쟁력이 강화될지에 대한 우려를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 투기 자본들의 단기 수익주의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그래서 전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동시에 대주주들의 경영권 안정장치도 같이 하자. 그 견제를 강화하되 이 사람들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지금 이 상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소액주주 보호 또 이 기업 경영의 투명화일지 몰라도 그 결과 우려되는 점은 뭐 해외 헤지펀드의 뭐 이런 그 장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더 용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사람들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대주주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 뭐 우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연기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헤지펀드가 와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쓰지 않고 일시적인 단기 차익을 위해서 이런 걸 쓴다. 그러면 우리가 연기금 같은 게 국내에 이제 연기금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그걸 이제 디펜스하고 방어할 수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그걸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장치들이 기업의 성장을 발목 잡고 그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민주화 관련된 입법은 우리나라 기업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성장 재원이 전혀 없을 때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재벌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지만 그러한 이제 성장의 결과가 지금 보니까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뭐 일자리가 더 생깁니까? 무슨 거기서 뭐 고용이 더 창출이 됩니까? 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나타난 현상은. 그러니까 이 제대로 된 그 게임의 룰을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거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시각을 좀 갖고 있죠. 저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경영 투명성 어느 정도 견제가 되니까 조금 불편하겠죠. 대주주들은 과거보다는 투명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또 우려될 수 있는 부작용은 이사회를 사실상의 싸움판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말하자면 이제 갈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주주와 완전히 견해가 다른 감사위원이나 사회이사가 들어가면 결국 이 사회가 지금의 국회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그 경영 모습인지 전 우려가 되고요. 우려할 사항은 아니신 게 결국은 이사들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기업의 경쟁력 강하고 기업이 잘 되는 건 바라지 않겠어요. 기업이 잘 돼야 헤지펀드들도 자기들 수익이 높아지지 기업이 망가져가지고 헤지펀드의 수익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들 나도 뭐 사회이사를 한 20여 년 해봤는데 사회이사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이 회사가 어떻게 잘 되게 할 거냐 이걸 항상 고민하는 것이지 대주주가 목표만 잘 세우고 잘하면 풀리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투자를 한다든지 또 이상한 일을 한다든지 할 때는 견제를 해야 그 기업을 살리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
만약 그 이사회가 제대로 감시장치를 해줬더라면 네. 이런 어려움이 쌓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더 기업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약간의 처음에 불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당연히 기업 가치도 올라가겠죠. 모범 기업이 되면. 그런데 지금 사회이사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익성 강화의 목적이 같다, 대주주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봐도 여야가 다 애국심이 있고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같잖아요. 근데 견해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 사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지배구조를 이렇게 경영권 견제를 강화하면 당연히 대주주나 경영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경영권의 방어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죠. 뭐 순환 출자를 억제한다. 그래서 바꿔라 그러면은 지금 뭐 일부 연구에 의하면 롯데그룹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6조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 6조라는 돈이 기업을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쟁력 강화하고 R&D 해야 할 돈을 지금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 수십 개를 팔아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딥니까? 그래도 대기업 바지 달고 있는 기업에 가고 싶은데 지금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이런 대기업 바지 달고 있는 인류 대기업들을 수십 개를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비전인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 의원님 그 재벌의 그 경영 투명성 강화라든지 또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그 방향에는 동의하나 그렇게 되려면은 동시에 그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그 수단도 조금 같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 의결권 차등제 대부분의 선진국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라든가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한 주당 10주를 인정해 준다든가 주커버거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황금주라든가 또는 포이즌필 적대적 M&A가 왔을 때 기업 가치를 오히려 낮춤으로써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대응 장치는 아마 최 의원님 더 잘 아실 텐데. 해외 투기자본들이 우리 기업을 막 잠식할 때 나왔던 그런 논의들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어떤 생각이세요? 그 이제 황금주라든지 차등 의결권주 이것도 이제 나라에 따라 좀 다른데요. 벤처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처음에 자본금, 기술은 좋은데 자본금 한 5천만 원 정도로 기업을 출발하거든요. 그럼 금방 이게 뭐 몇천억이 되고 조 단위가 되면은 대주주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금력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창업한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커질 때까지는 차등 의결권주를 줘서 기업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게 한다.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처럼 이제 재벌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이런 제도를 허용해 버리면 문제는 더 커진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아이디어가 좋은 청년 창업자들한테는 이런 제도는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도입은 좀 어렵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순환출자 얘기하셨는데 순환출자를 풀려면 누구 돈으로 풀어야 되나요? 기업의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환출자 해소하는 데 들어간 돈 가지고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지 이건 안 맞아요. 대주주 돈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예? 제대로 전체 한 10조 자산의 군을 거느리려면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하고 거느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10조 자산, 예를 들어 10조 자산인데 한 100억 투자하고 10조를 굴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10조 정도 굴리려면 2, 3조는 투자하고 제대로 지배해라. 그래서 그 고리를 끊는데 고리를 끊으면 결국 이제 대주주가 돈을 마련해서 이걸 끊어야지 기업의 돈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그래서 기업의 투자가 이축된다. 그건 이제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 기업을 판다. 그럼 기업을 판다는 건 해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수해서 더 잘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나
이 부작용을 너무나 이제 강조를 하다 보면은 제도에 이제 이 도입이 알겠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그런 걸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오너들이 자기 재산으로 그렇죠. 방어권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 뭐 하는 노력이 경제 시장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 무슨 몇 조씩 재산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총수들이. 그 재산의 90%가 다 그 회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돈으로 해라라는 얘기는 네 주식 팔아라는 얘기고,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상속법대로만 하면 어차피 나 죽으면 이 회사는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저렇게 치열하게 감옥 갈 각오하면서까지도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명분과 어떤 정서보다는 현실에 강제로 뺏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법대로 하면 어차피 뺏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온갖 이상한 짓을 하다가 아까처럼 책 잡힐 짓을 한 건데요. 네. 지금 그래서 주인이 없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스코하고 KT입니다. 아, 예. 정부 주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번에 최순실 사태 때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대주주가 없는 완전히 이 분산된 소유 구조를 가진 대기업은 결국 정치인과 관료의 뷔페 밥상이 되는 겁니다. 스캔들이 더 확산됩니다. 그나마 우리 금융권도 보십시오. 대주주가 있는 은행들이 경쟁력이 있고 주인이 없는 은행들이 부실화됐지 않습니까? 결국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생과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어쨌든 오너십은 있어야 된다. 그건 이런 있어야 말씀이시죠? 되죠. 예.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도 네. 이 대리인 문제라는 게 있어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거하고 지분 없이 전문 경영할 때 어느 게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느냐. 이론적으로도 지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게 더 많이 올라가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재벌들의 문제는 지분도 없으면서 컨트롤을 하니까 문제지 네. 지분 제대로 갖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 재벌들 또는 대기업 집단들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렇죠. 수익 창출이 되고 네, 일자리도 그렇죠. 연결되고 이런다 이런 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금 이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뭐 이를테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거나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이런 그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이런 법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두 분 입장이 어떠신지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먼저 그러시죠. 얘기하죠. 전속고발권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법이 있으면 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잖아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법이든 관계없이. 그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거래 관행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법, 탈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만 이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지난번에 약간 법이 개정돼서 중기청이라든지 감사원, 검찰청이 할 수 있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만 기업들이 제대로 포획을 하면 자기들이 불법을 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제가 공정거래법을 쭉 들여다보니까 1조가 목적조항인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법이. 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해서 공정거래위원들 직원들이 공정거래법 1조를 좀 외우고 하루 일을 시작하면 당신네들 이 법만 제대로 지키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80%는 해결되겠다. 근데 안 돼요. 안 되는 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과장 이상으로 퇴직을 하면 다 어디 가느냐면 다 대기업 갑니다. 아하, 예. 대형 로펌 가고. 그 사슬이 얽혀져 있어요. 자기가 갈 직장을 그런 거죠. 규제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한 예를 들면 이제 그 과징금 부과라는 게 네. 과징금 어느 한 해 보니까 3조 원가를 부과를 했어요. 네. 최종 결론은 3천억입니다. 10분의 1로. 그러면 그 사이에 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한테만 고발권을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거를 폐지해가지고
하면 이제 많은 문제점이 또 예상된다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남소의 가능성이 있다. 소송이 남발돼.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을 어겨놓고 왜 소송 발생할 걸 걱정하느냐. 그 걱정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고발은 하더라도 최종 기소는 검찰이 하지 않겠어요? 검찰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판단을 할 때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이 안 되면 검찰이 고발 안 합니다. 예. 그 기소를. 기소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뭐 남소의 우려다 이것도 그냥 기업을 위한 하나의 변명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럼 지킬 못할 법이고 그 법이 잘못됐으면 예.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법을 놔두고 안 지킨다. 안 지킨 것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 이 자체가 기업한테 굉장히 문제를 더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면 예. 그 공정거래를 위한 기업들의 예방적 활동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남소의 위험성보다는 예, 예. 그 효과가 더 훨씬 크다. 더 이런 긍정적인 말씀이시죠? 효과가 크다 이렇게. 예, 김정수 의원님. 예, 이 공정거래법은 그 형법과 달리 이게 경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한 부분이 경쟁 정책이고 공정거래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부당 거래 행위,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해가지고 끼워 팔기, 재판매 가격 유지,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이런 게 쭉 열거돼 있어요. 이거 형법에 무슨 사기 폭행과는 달라요. 이게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이게 법무부가 검찰청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건 하나하나를 합의제로 심판하는 위원회 구조인 이유가 바로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초 공정거래법을 제정할 때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발 여부를 협의하도록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것이고 네. 이 문제를 폐지하자고 문제 제기된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IMF 직후인데 그때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거를 폐지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그 가능성이 너무 크다 해서 계속 지금 논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핵심은 지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당초에 만들 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과 함께 체벌을 같이 넣어버렸어요. 그 위반을 하면 그냥 기업인을 구속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경우 담합의 경우에 그렇고요. EU라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벌이고 기업이 벌금을 냅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예, 뭐 저기 무슨 뭐 끼워 팔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받았을 때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네. 빌 게이츠 잡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잡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해서 검찰과 경찰한테 공정거래법 집행권을 준다면 이거를 체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옮겨놓고 하자. 네. 이것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개방하면 남소의 우려가 없을 것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아까 전관예우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이제 로펌에 가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때문에 특혜를 본다. 분명히 그 문제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검찰과 경찰한테 고발권을 개방하면 이제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뿐 아니라 이제 온갖 경찰, 검찰 간부들까지 다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정거래법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판단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업하다가 경쟁업체한테 좀 밀린다. 억울하죠. 그럼 불공정하죠.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관이 봐도 이상하지만 접수됐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 불러야죠. 이런 일이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의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질 거다. 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현실적 실제 우려입니다. 남소의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가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제 문제가 많을 거라는 이제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 사회 이 국민의 수준이 예. 예, 그리고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에 대한 전문성은 제일 높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저 검찰도 보면은 공정거래 조사부 같은 데도 있는 거고 네. 또 거기가 자기들의 이제 그 전문성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공정거래의 자문을 구하거든요. 지금 증권범죄라든지
또 기업 범죄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너무나 부작용을 우리가 우려해가지고 공정 경쟁을 하는 풍토 자체가 훼손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이 개혁 입법에 대한 내용 토론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선 정국 속에서 이제 이런 상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재벌개혁 입법이 지금 국회에 심의 중이라서 한편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 파퓰리스틱한 이 정치적인 어떤 입법의 우려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선 치르다 보면 이거 제대로 처리되겠느냐 이런 또 다른 우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최 의원님 이번 이제 임시국회나 또는 대선 전에 이 개혁 입법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노력은 하는데요. 예. 파퓰리즘 얘기하셨지만 이건 어제 오늘 생긴 일은 아니잖아요. 아까 김 의원 얘기하신 대로 DJ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 거론되어 오니까 거의 이제 뭐 한 2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 사회도 많은 이제 논의를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될 시기는 된 것 같다. 그리고 이번 이제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정당이 이제 4대 정당 구조로 바뀌어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 뭐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는 저희나 우리 김 의원이나 법안소에 들어가 보니까 법안소의 의결 방법이 이래가지고는요. 법안 통과시키기 어려워요. 만장일치됩니다. 아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끝까지 반대해버리면 법안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몇백 개가 이번에 발의됐는데 통과된 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법안소의 의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바꾸어서 정말로 경제 활성화라든지 내 필요한 법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명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더 바람직한 거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이 개혁입법들이 다 처리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시잖아요. 가능하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결국은 유력 대선 주자가 또는 당 차원에서 이걸 다시 공약으로 내걸고 이제 정권 잡으면 잡는 쪽에서 뭔가 좀 이 집권당이 돼서 이걸 밀어붙이거나 이런 방법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우선 파퓰리즘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정서에 의존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을 분노와 정서로 할 수는 없어요. 논리와 그 경험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국민 정서에 영합하기 위해서 이제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어붙인다든지 공약을 해서 지지를 한다든지 저는 이렇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과 국민의 뜻에 영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정치인의 임무지만 그것을 전문적인 정책으로 처방해내는 것은 또한 이 정치권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야겠다. 이게 파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인데 아까 이제 최 의원님께서 저 같이 이제 법안 소위에 들어가 계신데 사실은 이게 만장일치제의 연원은 거여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거야가 됐다고 그래서 이러시면 이거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하고요. 저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국회에 와서 보니까 과잉 입법, 입법 파퓰리즘, 입법 만능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규제경제학 전공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꼼꼼하게 따지는 절차는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것이든지 여당이 발의한 것이든지. 그래서 마무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재벌의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새누리당이나 여당이 재벌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행태가 있죠. 잡아갔잖아요. 11명이나 형사처벌 받았잖아요. 재벌 총수. 그러니까 행태를 바꾸려면 꼭 버르장머리를 고쳐야지 이 기업 경영권 위협으로
지배 구조를 바꿔서 행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예. 저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무위 오늘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주로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만 뭐 정무위가 다뤄야 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닐 거고요. 또 두 분께서 정무위원으로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만은 좀 내가 꼭 문제도 제기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들으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김정석 의원께서 먼저 하실까요? 예, 어떤 선배님이신다. 선배님께 양보. 대선배님. 예, 그래. 최은일 의원께서 하시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한 뭐 두세 가지가 되는데요. 정무위 관련된 네. 법으로는 이제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관한 법. 지금 현재 우리 금융감독 체계가 여러 가지 좀 기형적인 현상이 많아서 예. 그런 감독 체계를 보다 더 선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마련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네. 또 이 정무위 법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느끼는 바는 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항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발의한 법안이 뭐가 있느냐면 준조세 금지법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예, 네? 준조세 금지법. 예. 전부 1년에 뭐 기업이 뜯기는 게 한 20조 가까이 뜯긴대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딜을 합니다. 서로 정치권과 기업이. 네. 이제 그러지 말고 세금 정정당당하게 내고 정부도 그 세금 가지고 공식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지 항상 기업한테 기부금 형태 이런 네. 형태대로 받아다 쓰다 보니까 이 둘이 정경유착이 끊이지가 예.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예. 준조세 금지법 같은 거를 좀 통과를 시키면 이거는 엄청 기업에 좋은 법이죠, 우리 김 의원님. 그러면 저한테는 왜 요청 안 하시죠? 저도 지금이라도 성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좀 저나 뭐 우리 김 의원님이나 당이 달라서 뭐 하지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 서로 만납니다. 그래서 네네.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러 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의원님 준조세 없애자는 얘기는 벌써 한 수십 년 네. 됐는데 네. 지금도 한 20조라면 이게 대개 어떤 겁니까? 뭐 무슨 기금 요번에 문제가 된 무슨 K스포츠 기금 이런 거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게 기부금, 많나. 성금 뭐 이런 것들 기부금도 앞으로는 예. 정말 어떤 선행을 하려면 대주주나 경영자가 자기가 월급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 돈, 기부하는 거지. 회사 돈이 아니고. 왜 회사 돈을 갖다 넣고 자기 행세를 합니까? 생색내고.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런 게 대략 1년에 20조 정도다. 그렇게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그래요. 예, 김정석 의원님. 네. 저도 정경유착을 해소하고 민생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부패를 일소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하고 이것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은 저는 오히려 규제개혁이나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정경 분리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좀 기업 활동과 국민 먹고 사는데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가급적 관여하지 말아달라. 틀만 짜지 이렇게 플레이어가 돼서 개입하지 말아달라. 마침 정무위가 국무조정실의 그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고 하는 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임기 시작하고 바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바로 이런 쪽에 이제 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네. 특히 우리 최은열 의원님도 사실은 학계에 계시면서 규제개혁위원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셨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또 각별하신 분이고 해서 저는 최 의원님과 모시고 이 규제개혁, 예. 그래서 정경 분리, 그래서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좀 미력 하나가 매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학계에서의 전공도 규제개혁, 규제경제. 네, 규제개혁. 규제 학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그 전문성을 잘 살려서 이 규제개혁, 행정규제개혁 기본법 이것도 발의했고 두 분의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좀 격려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재벌개혁의 당위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정치권, 아무쪼록 이 실현 가능성 없는 여론몰이식 개혁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국가 경제와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혁 방안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슈 토크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